퇴직 이후에 필요한 것들은 저는 이제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드려요. 갈 데가 없고 할 일이 없어요.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퇴직하고 나면 좀 쉬어라 며칠. 오늘 퇴직했다고 와가지고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되지도 않아요. 와서 다음날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선영입니다. 벌써 좀 퇴직 후에 5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 생활에 어느 정도 좀 적응해 가고 있고, 그래서 퇴직과 직장 생활의 차이점 이런 부분들이 좀 점점 눈에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들이 퇴직 생활과 직장 생활 할 때와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줘서 현재 퇴직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막막해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50이라는 의미가 예전에 이제 공자님 말씀에 의하면 40은 부록, 50은 지천명. 지천명이면 하늘의 뜻을 알다예요. 하늘의 명을 알다는데, 하늘의 명이 무엇일까 요즘 50 들어서 많이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늘의 명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늘의 명을 생각해 보니까 왜 40에는 부록이라고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고 했으면서 50에는 하늘의 명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놓고 보면 그 하늘의 명이란 이런 것 같아요. 그 공자님이 말씀하신 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이라는 건 어찌 보면 혼자 내면의 수련을 강화해야 될 시간, 이런 의미가, 이게 하늘이 준, 인간이 태어난 순간에 줬던 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 와서 많이 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냐면 40까지는 사실은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간들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중학교 가서 적응하고, 고등학교 가서 적응하고, 대학 가서 적응하고, 직장 생활에 적응하고, 그래서 점점 나 혼자 있던 사람이 점점 이 사회에 깊게 관여돼 가면서 참여하는 형태로 해왔는데, 딱 50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 사회하고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40까지는, 40까지는 그래서 그 사회에 구성되어 있는 데에서 흔들리지 않게 부록이라는 것들이 필요한데, 50부터는 그래서 혼자 개인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이 하늘이 나한테 준 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서 살아가야 될 시점이 딱 그게 50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50부터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거울을 하나 가지고서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마흔이라는 생각 때문에 세상과의 부딪힘, 세상과의 대응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치중하는데, 그걸 하기 이전에 내 마음이 어떤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가 보이냐면요, 50 이후에 살아갈 인생의 지도와 나침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와 나침판이라는 걸 50에는 자기만의 지도와 나침판을 꼭 얻어야 돼요. 40까지는, 40까지는 사실 남의 지도 가지고도, 남의 나침판 가지고도 살아올 수 있어요. 근데 나이 50이 넘고 나면 나의 지도, 나의 나침판이 없으면은 남이 만들어 놓은 누더더기 같은 그 지도와 그 나침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잃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사실은 50이 넘고 난 다음에 특히 퇴직 이후에 가야 될 방향을 잃고, 그때마저도 남이 그려준 지도, 남이 쓰다가 빌려온 나침판 가지고 헤매고 다니게 되는 이런 일들이 꼭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50은 사회화가 되었던 부분들을 개인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다. 이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 개인화 과정 속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들여다봄을 통해서 나만의 나침판과 지도를 꼭 만드셔야 될 그런 나이다. 이 부분을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50 정도면 잘 돼서 있든지, 잘 돼서 있어서 임원이 돼 있든지, 아니면 아직도 임원을 진급하지 못하고 팀장을 있든지, 팀장을 있다가 50 되기 시작하면 한직으로 쫓겨나서 팀원이 됐든지,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직장 내에 있으면 불안이에요. 이게 좋고 나쁨, 그 뒤에 좋고 나쁨은 다 불안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해요. 아무리 임원이나 된다 그래도 내일 나가라고 나갈 수 있는 게 임원이잖아요. 임시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고, 팀장은 이렇게 해서 있다가 임원이 안 되고 팀원으로 강등될까 봐 불안한 거고, 팀원으로 있는 분들은 굴욕감에 의해서 불안한 거고, 내가 이걸 갖다 견뎌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나이 50에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건 스페셜하게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에는, 그 스페셜하다는 의미는 자기만의 전문적인, 그래서 내 존재 가치를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닌 이상에는
거기 있으면 제너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불안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이가 50이에요. 그래서 50에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흔히 말하는 이런 얘기도 해드릴 수 있어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있는 거란. 직장 내에서는 그래서 50이 이제는 거의 주된 일자리는 50이 마지노선이라고 딱 생각하시면 돼요. 거길 넘어가는 순간에는 자기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내에서는 늘 불안해요. 그래서 50 이전에 준비해야 되고 50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가 계속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게 50이 딱 분기점이에요. 여기까지 딱 오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쑥 내려가는 듯이 내려가 버려요. 쭉 내려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내가 언제 이렇게 똥차가 됐어? 내가 언제 이렇게 퇴물이 됐어? 이런 생각들을 다 50 넘은 분들 다 하고 있어요. 몇몇의 특수하게 스페셜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외에 나머지들은 50이 딱 되는 순간엔 그 스페셜한 사람이 몇 프로일까요? 직장 내에서. 스페셜한 사람이 1%밖에 안 돼요. 그럼 99%는 50의 직장에 남아있다면 다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50에 남아있지도 못하고요. 50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50% 이상은 이미 49.3세에 다 나갔잖아요. 그럼 나머지 50% 중에서 그 중에서 1%니까 전체를 놓고 보면 50대 0.5%? 0.5%만이 스페셜하게 그쪽에서 역할을 하는 거고 나머지들은 다 언제 이 자리를 쫓겨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굴욕감을 당하고서 살아가는 걸 참아가고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게 50이라는 것. 그래서 아까 제가 40까지는 사회화 과정을 해서 집단 속에 공동체 속에 내가 있는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잘 적응할 건가를 살아가야 되는데 50부터는 개인화의 시작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개인으로 되어가는 연습을 그때 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남아서 그 공동체 안에 남아서 굴욕감을 당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개인이 남아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50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퇴직 공부에 저는 가장 핵심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50에 준비해야 할 퇴직 공부의 핵심 축은 이제부터 나 개인화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기대하는 것들을 그런 마음들을 갖다 내려놓기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제가 좀 서글프네요. 나이 50 넘은 것도 서러운데 직장 내에서 그런 받고 있으면 서러움까지 저도 뭐 한때 그런 서러움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서러움들이 다 고스란히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45 이때부터 서서히 불안감이 왔어요. 그때부터 불안감이 오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길어봤자 여기서 10년은 절대로 못한다. 그럼 10년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런 불안감들이 가는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주변에 딱 보면 내 동료들, 내 나이 또래 동료들 다 그래요. 그 사람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그 사람들과 술자리에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끝에 이런 얘기예요. 직장 얘기 막 얘기해요. 와, 이번에 뭐하고 성과 내고 뭐 하다 끝에 이 생활도 오래 못 갈 텐데 우리 애들 지금 나이 몇 살인데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리고 내가 그 이후에 또 뭘 해야 될지 나 진짜 갑갑해. 이런 얘기 술자리에서 많이 나와요. 45 이후부터.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미 50이 넘어가면 그런 얘기 할 수도 없게 이미 그런 현실적에 처해 있고 되게 45부터 술 한잔 먹으면 끝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직장 생활도 이제 서서히 끝나가는데 뭐 진급하느냐 마타느냐 문제가 아니라 서서히 끝나가는데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40대 초반에는 진짜 건방져요. 진짜 대표이사까지 될 수 있는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막 뭐든지 막 다 할 것 같이 됐다가 그게 한 5년 정도 돼서 40대 후반 딱 진입하면은 나 한계가 있겠구나. 그렇다 보면 내가 갈 수 있는 길도 어디까지구나. 이런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견뎌가서 뭐 대표이사까지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가 될 사람들은 뭐 그런 생각 없이 쭉쭉 잘 나왔을 것 같죠? 아니에요. 다 굴곡이, 직장 내에 굴곡이 없는 방법도 하나 있어요. 오너 아들, 오너 딸. 그 이외에 나머지는 월급쟁이 직장 사는 사람은 굴곡 없이 한직에 쫓겨났다가 오기도 하고 살아나고 그래가지고 대표회사까지 다 올라가요. 그래서 다 누구나 40대 후반 정도 되면 급 비겁해져요.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잘 나가던 분들도 잘 나간다 하더라도 집에 와서 벽 보면서 내가 이거 언제까지 견딜 수 있지? 언제까지 이걸 갖다 견딜 수 있지? 왜냐면 잘 나간다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일에 몰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성과 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의자가 계속 빠져가는데 끝본이 알잖아요. 대표에서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게 본부장들 3명밖에 없을 거고 부문장들 해가지고 부문장들이 뭐 20명 정도 될 거고 그러면 그 자리들을 위에서 올라가면 팀장 자리가 거기 한 3, 4배수인데 팀장에서 거기 올라가려면 다 그러니까 진급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자리가 없으면은 무조건 다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그 직책으로 올라가야지 진급도 하고 뭣도 하고 거기에 걸맞게 모든 것들이 따라가는데 그 직책이라는 자리는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 사람고 눈에 보이는데 팀장 정도만 해도 내가 어느 자리로 꿰차고 가야 될까 간 안 보나요? 간 다 보는데 근데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내 직장 생활이 어디까지인다? 45 정도면 딱 보여요. 팀장 초기 딱 달아줄 때 40에 달았을 때하고 또 달라요. 딱 보면 알아요. 그런데다가 요즘은 추세가 40대 초반에 삼성 같은 데도 이런 데서 40대 초반에 임원을 달아줘 버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나이 위에 있는 팀장들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긴장하라는 얘기예요. 너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옆에서 보는데 불안 안 하나요? 누군데 다 불안해요. 그래서 오히려 불안 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다 내려놓는 사람. 조용한 사직을 꿈꾸는 사람만 불안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어느 정도의 얽매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불안해요. 근데 조용한 사직을 꿈꾸는 사람도 나가서 할 일 때문에 불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0대 후반부터는 이 퇴직과 관련된 것들 때문에 불안을 안고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불안감에 계속 움츠려들 게 아니라 그 불안감 속에서 내가 뭘 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전 시간에 얘기 드린 게 재테크를 하라, 그 다음에 글쓰기를 해라, 일을 놀이처럼 해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비해 놔야지 불안에 휩쓰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50이면은 어차피 회사에서 쫓겨날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직장 내에 있는 4가지 유형이 나타나요. 첫째 유형, 그냥 단순하게 지금 주어진 일을 단순하게 일만 하는 일을 가지고 있는 단순형 노동자들. 두 번째 부분은 이 단순한 노동자들에서 조금은 더 진화되게 일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자기가 맡은 업무를 특화시키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일과 별도의 자기만의 취미를 가지고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취미가 나중에 뭐 직업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 그리고 마지막에서 제일 진짜 그 순간에 가장 현명한 사람은 일을 재밌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 속에서 뭔가 찾아내고 재미를 찾아내는 사람.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이 4가지 중에 저는 거의 한 90%? 90%는 다 단순 노동자로 그냥 불안에 떨고 있는 것 같고 한 5% 정도? 5% 정도는 일을 전문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한 3% 정도가 그 정도가 이제 취미를 받으려고 하고 한 2% 정도 이 정도가 일을 놀이처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특화시키던 거나 아니면 취미를 가지거나 아니면 놀이처럼 하거나 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켜놓지 않으면 50 이후에 만나는 현실들은 머릿속에 그때 그려진 모습 그대로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혼자서 직장 찾으려고 막 헤매고 다니지는 않을까 아니면 내가 진짜 생계형 창업해가지고 생계형 창업해서 불안에 떨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머릿속에 가지면 있는데 그런 생각대로 그대로 다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내 스스로를 갖다가 컨트롤해서 그 방향대로 나갈 수 있는 그 시점이 바로 45까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강조했던 겁니다. 나이 50에 필요한 것들은 이게 나이 50이란 퇴직 이후잖아요. 퇴직 이후에 대부분의 다 퇴직 이후에 필요한 것들은 이제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드려요. 퇴직 이후에 3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첫째 부분은 일단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첫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체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만이 50대는 됩니다. 그래서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인간관계에 자립을 꾀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50에 개인화의 길로 가는데 이 3가지가 제일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일원이 되기 위해서 사회화되는 과정에 필요했던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재테크나 아니면 글쓰기나 일을 놀이하는 것들이었다면 개인화하는데 자기 개인이 홀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거는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는 거, 그 다음에 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는 거, 그리고 인간관계, 특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족이라는 작은 친구라는 테두리 속에서 넓고 얇게가 아니라 깊고 좁게 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갖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저는 나이 50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주도권이라는 건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퇴직을 딱 하고 나니까 그전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문제였었거든요. 직장생활에 얽매여서 같이 어울려서 그러니까 나의 시간이 나의 물리적 시간의 대부분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있어요. 회사에 있고 이 사회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주도적으로 시간을 쓰는 법들을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퇴직하고 나니까 갑자기 나한테 시간이 24시간이 다 주어져 버린 거예요. 그동안엔 겨우 뭐 잠자는 시간에는 6, 7시간만 나한테 주더니 그 시간 이외에 나머지 시간까지 다 나한테 온 거예요. 아,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지? 이러는 것들이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막막한 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갖다 고민하면서 만든 게 뭐냐면, 내 시간에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물리적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잡는 데는 좋은 습관이 가장 좋더라고요. 좋은 습관. 좋은 습관만큼 시간이 나의 편으로 가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할까 보니까 하루의 루틴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루의 루틴들을 만들었어요. 하루의 루틴이란 뭐냐면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시간대별로 잘게 쪼개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거는 아침부터 시작돼요. 아침에 5시에 딱 일어나서 무조건 눈 뜨고 일어나서 나와서 양치해서 잠을 깨우고 산책을 하고 산책을 갔다 온 다음에 영어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한 다음에 필사를 하고 필사를 다 끝나고 다음에 글쓰기 하고 이 하루의 루틴을 갖다가 그래서 10시까지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 시간만큼은 만약에 내가 그 시간을 통제 안 했으면 하루에 그 시간이 그러니까 사람이 좀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잠 11시에 깨잖아요. 그리고 또 퇴직하고 나면 불면증이 와서 잠을 잘 못 이루니까 새벽 한 3, 4시까지 막 아무 생산성 없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뒤척 깨가지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불 켜거나 그러면 아니면 핸드폰 보고 있으면 마누라한테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이것도 핸드폰도 못 켜고 불까지 누워가지고 뒤척 그래가지고 뭐 11시부터 누웠다면 5시까지 불면증 하다가 그때 잠들면 10시, 11시에 겨우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루가 시간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걸 통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의 루틴을 가지고 나서 하니까 그 루틴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30일, 100일, 지금까지 이제 1000일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그 시간들이 나의 편이었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그때 쌓아놨던 해왔던 것들의 반복이 지금 보니까 나의 실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시간의 주도권을 가진다는 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걸가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래서 물리적 시간에 대한 것들을 주도권을 가지는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 두 번째 부분은 뭘 하나를 하더라도 몰입을 해서 심리적인 시간을 갖다가 나의 편으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 이제 글쓰기 같은 거 하면은 보통 한 3시간 동안 그냥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서 3시간 하려고 그러면 진짜로 멀뚱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이 시간들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의 시간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런 시간들이 결국 내 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의 주도권을 가진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어떠한 하나의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의 퇴직 후의 시간은 여러분 편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주도권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를 스스로 개인화되는데 첫 번째 단계인 거 분명하시잖아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지 내 시간이잖아요. 사회화 할 때는 사회가 통제하는데 내가 따라간 부분인데 내 시간을 내가 주도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개인화의 첫 시발점이라는 부분. 이게 50부터 필요한 겁니다. 이게 지천명이에요. 하늘이 내려준 명이에요. 내 시간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어른이 되었다 너는. 근데 오히려 50에 시간 통제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시간에 끌려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의외로 많기 때문에 최소한 50 퇴직이 딱 되는 순간에, 퇴직 딱 하는 순간에 스스로 내가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도 하루의 시간의 주도권만은 내가 가지겠다. 이게 뭘 만들어낼지 나 모르겠다. 그러나 하루의 시간의 주도권만은 내가 가지겠다. 저는 그렇게 해서 시간에 나의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왔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쌓여가다 보니까 좋은 습관으로까지 됐고 이것들이 이제 더 쌓이게 되면 거의 나는 아마 본능적으로 아침에 일어날 거예요. 이제 그 정도까지 되면 말 그대로 진짜 다른 것들 아무 안 해도 그것만으로도 빛나는 사람이 될 거예요. 퇴직 후에.
그래서 시간의 주도권을 가진다는 의미는 개인화되는데 첫 번째 단계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퇴직 다음날이에요. 퇴직 다음날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고 할 일이 없다는 게 그게 바로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직장 생활이 버릇 때문에 눈은 떠졌는데 갈 데가 없고 할 일이 없어요.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퇴직하고 나면 좀 쉬어라 며칠. 근데 쉬는 것들이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를 아예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쉴지도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냐면 퇴직하자마자 대부분 다 여행 떠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행을 떠나서 그냥 내가 있던 공간에서 벗어나서 일상에 대한 경험들을 갖다 하지 않고 낯선 경험들을 하려고 여행 떠나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그때 코로나였잖아요. 여행도 떠나도 재미도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가고 싶었던 건 산티아고 순례길이었는데 만약에 산티아고 순례길 갔었으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막상 그 자리에 내 집에 그대로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버겁더라고요.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그래서 그때 했던 방법이 사실 글쓰기 했던 거예요. 뭐 할지 몰라서 그냥 글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글쓰기 하니까 시간이 좀 잘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짚었죠. 이 글쓰기라는 걸 하면서 보니까 퇴직 후에 시간의 주도성을 내가 가져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고 행동 하나하나씩을 갖다 연결시켜서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놓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들이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 내가 만약에 그때 깨닫지 못했으면 진짜로 천운으로 그때 그 글쓰기를 하면서 깨달아들었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도 아마 내 하루의 시간이 내 편이 아니었을 거예요. 내 시간의 주도권을 못 가질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제 주변에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자꾸 연락해요. 만나자. 근데 하루 이틀이잖아요. 나는 내 시간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루 이틀 이렇게 만나자고 해야지 나가주지 계속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의 주도권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누군가하고 시간을 보내게 해서 남의 시간을 뺏어오려고 노력하고 남의 시간을 강요하는 사람으로 변해갈 겁니다. 그거는 퇴직 후에 다 겪게 되는 경험이에요. 저도 가끔 다 외로우면 저는 이제 주로 이제 1월달하고 8월달에 이상하게 무기력증이 좀 빠지더라고요. 그때 아침에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 싫고 그러면 내 자신을 갖다 좀 내려놓고 싶어서 내려놓고 있으면 그때 뭐 9시, 10시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지내다 보면 혼자 지내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친구 이렇게 연락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난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시간의 주도권을 가지 못하고 내 시간을 갖다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한테 계속 의존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스스로 무기력증에 빠지면서 더 고통이 올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주도권을 가지는데 퇴직하자마자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퇴직하자마자 차라리 여행을 갔다 오던지 여행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내 일상의 생활의 루틴을 갖다 이렇게 짜갈 거야. 그건 여행 동안에 확보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사람은 그냥 허송세월 아무 일도 없이 특히 나이 50에 하다 보면 미쳐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미치는 나이에요. 그러려면은 하루에 그 시간의 루틴을 정확하게 지켜서 그래서 내 안으로 밖에서 못하니까 내 안으로 내가 무슨 일이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꼭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자립을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자립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직장 생활할 때 이 넓고 얇은 관계는 깊고 좁은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인간관계의 결이 달라요. 거기는 그냥 쉽게 이런 얘기 표현하면 한 몇 시간 넥타이 묶고 와 하면은 다 끝나요. 근데 친구와 가족은 와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부딪히면서 서로 간에 관계를 갖다 맺어놓지 않으면은 둘 관계는 절대로 안 돼요. 특히 부부 관계는 오늘 퇴직했다고 와가지고 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좁고 깊은 관계가 어떻게 맺어갈 건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좁고 깊은 관계는 시간이 거기에 투여돼야 돼요. 사랑이 투여돼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계속 불협화음 타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넓고 얇은 관계에서는 형식과 예의가 중요한데 좁고 깊은 관계는 배려와 애정이 필요해요. 배려와 애정이 어느 순간 확 살아나잖아요. 배려와 애정 속에 거기에 담겨있는 행동들은 어느 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로 전환하는 부분들은 50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걸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바탕이 뭔지 아세요? 혼자 자립해야 돼요. 홀로 서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동안에 직장 생활하면서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모님들이 다 밥 차려주는 것들
그걸 먹어왔는데 퇴직하고 나서도 사모님들이 차려주는 의존성에서 계속 하다 보면은 진짜 완전히 삼식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퇴직하고 난다면 자기 스스로 밥도 차리고 집도 청소하고 다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같이 살고 있는 동반자에 대한 배려예요.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딱 정립해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영부영 나 퇴직했으니까 내가 그동안에 돈 많이 벌어왔으니까 한 6개월 정도는 그래도 뭐 퇴직 전에 했던 것만큼 밥도 해주고 뭐 해주고 대접해주겠지? 제가 보니까 퇴직의 정관예우는 제가 그냥 딱 일주일이면 딱 족할 것 같아요. 일주일 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다시 이 퇴직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관계 룰을 다시 그냥 세팅하겠다 생각하고서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홀로서기예요. 자기가 밥 차릴 거 밥 차리고 청소할 거 청소해주고 일정 역할들 해주세요. 분리수거 해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돼야지 사실은 퇴직 후의 생활을 인간관계에 가족 간의 생활을 갖다가 잘할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자기가 혼자 독립적으로 자기의 시간들을 갖다 통제할 수 있을 때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 만나서 같이 공유해야지 매일매일 질퍽거리면 친구들도 싫어해요. 그리고 퇴직하고 나면 월급 있을 때는 다르게 퇴직하고 나면 통장에 있는 돈을 뺏으잖아요. 그러면 친구들 모임에 나갈 때 자꾸 쭈삣쭈삣해요. 자꾸 나가다가 신발끈 묶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친구 관계도 그렇게 하다 보면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모은 건 내가 내겠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까지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인간관계에 어쩌면 자립을 위한 내 스스로 홀로 서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재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홀로 서는 부분들,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확보되었을 때 퇴직 이후에 50대를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보니까 영화 중에 보니까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슬기로운 퇴직 생활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슬기로운 퇴직 생활에 가장 훌륭한 팁 하나 드린다고 그러면 바로 집에서 이제 가정일도 좀 하세요. 도와드려야 돼요. 아직도 직장 생활할 때처럼 물론 직장 생활할 때도 했으면 더 좋은데 아직도 직장 생활 했던 것처럼 모든 집안의 일들이 누군가한테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 스스로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을 좀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틀들은 가까운 관계에 있는 틀들을 갖다가 좁고 깊게 하는 방식들을 50 이후에는 꼭 만들어주라는 얘기를 합니다. 슬기로운 이제 체력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딱 50 이후에 딱 오는 것 같아요. 왜 체력이 중요하냐고 얘기하면 몸에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이 마음까지 그 이전까지 젊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몸 자체가 예뻐요. 무슨 말이냐면 멋이 있어요. 근데 50이 넘고 나면 몸에 있는 그 멋있는 젊은 기운들이 다 빠져나가요. 이상하게 빠져나가요. 이게 몸의 노화 현상인지 어쩐지 몰라도 빠져나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귀에 이명이 50부터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눈에 노화는 옛날에 됐고 그리고 치아가 이렇기 때문에 맛있게 뭔가를 먹어내지를 못해요. 사람이 음식을 맛있게 먹지를 못한다면 사람 얼굴 표정에서 나와요. 짜증이 나고. 그래서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식단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50에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식단 관리뿐만 아니라 운동 그리고 50에 가장 더 중요하다고 저는 요즘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수면이에요. 잠 잘 자는 부분들이 너무 필요해요. 이상하게 50 넘어간 사람들부터 잠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딴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이 잠을 갖다 훌륭하게 통제해 놓지 않으면 체력이 금방 방전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얼굴빛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50에 체력 관리하고 건강 관리하는 이유의 가장 큰 핵심 뭐냐면 외모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한 측면들이 강해요. 그래서 외모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50에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체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 시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50 이후에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중요한 부분들 갖다가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근데 하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지? 그럼 이걸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의문을 품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들을 가져가야 될 건가를 갖다가 조금씩 제가 좀 얘기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첫 번째 부분은 회복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술 한 잔을 먹어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뭐
친구들하고 이제 기분 좋아서 술을 좀 과하게 과음을 하면 다음날 하루 온종일이 깨져버려요. 예전에는 술을 덜 깬 상태에도 새벽 4시, 5시까지 술 먹고도 직장 출근했거든요, 솔직하게 심지어는 8시, 5시까지 먹고 집에도 안 가고 사우나 갔다가 바로 출근해가지고 바로 일해도 그날 멀쩡하게 다 일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시간도 필요 없고요. 한 10시까지만 먹어도 와서 다음날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그래 몸의 회복력이 진짜 떨어졌구나 이런 걸 느끼고요. 그때 젊었을 때는 하루면 다음날이면 회복 다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한 이틀 가는 것 같아요. 이틀, 그러니까 정상적인 컨디션까지 가는데 한 3일 정도. 그래서 술을 갖다가 내가 먹고서 술을 이겨내고 회복해내는 것들이 떨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고요. 그리고 더 뼈저리게 느끼는 건 언제냐면 밤을 갖다 새가지고 뭔 일을 하나하나 해놓잖아요. 그러면 다음날에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완전히 체력이 떨어졌다는 것들을, 그러니까 다음까지 내가 원고를 정리해가지고 내야 돼. 근데 시간이 좀 모자라. 그래서 밤새 좀 하고 나면 다음날에 거의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몸에 체력이 없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체력이 떴다는 걸 가장 많이 느끼고요. 나머지 몸이 고장나기 시작하는 것들은 엉망이고요. 그리고 또 그래도 요즘은 내가 체력 관리를 많이 해가지고 그 몸에 균형감을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이 뱃살이 안 빠지는 거 보면서 내 몸에 문제가 있구나. 예전 같으면 제가 그 다이어트를 하면은 보통 40대 초반 이때 다이어트를 딱 하면은 한 3개월 정도만 하면은 쫙 슬림하게 뺐거든요. 저는 이거 몸무게를 갖다가 뺐다 늘렸다 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꽤 그 운동을 통해서나 식단 관리를 통해서 자유자재로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살을 빼려고 해도 뱃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부분들을 갖다가 거의 반증하는 것 같고요. 더 좀 처참한 기분은 사우나에 가서 이렇게 제 전신을 이렇게 봐잖아요. 그럼 하체가 이렇게 얇아져가요. 그러니까 내 동료들도 그래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꿀벅지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튼튼했던 친구들도, 운동을 많이 했던 친구들도 점점 허벅지가 얇아가고, 그리고 주변 동료 중에는 당뇨 걸린 사람들이 많은데, 당뇨 걸린 사람은 진짜 완전히 다리가 세 다리처럼 이렇게 되더라고. 배는 나온 데다가 다리는 세 가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점 나타나는 시기가 50이라서 체력 관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보이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스스로가 견뎌내는 것들도 하루를 갖다가 활동적으로 살아가는 것들도 못하니까 반드시 체력 관리를 하셔야 돼요. 체력 관리 때는 식단, 운동, 그 다음에 수면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이 세 개 축을 갖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이잖아요. 동물, 움직일 동이잖아요. 움직일 동물, 식물하고 다르게 움직일 동은 움직임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심장도 움직임이 멈추는 순간 죽은 거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혈액도 움직임을 멈추는 순간 죽은 거고, 내가 움직임을 갖다가 만들지 않으면 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체력이잖아요. 이 에너지를 갖다가 가지지 못하게 되면 내가 기본적으로 동물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발현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50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핵심이 된다고 하면 바로 체력, 운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는 부분. 운동이라는 건 활동이겠죠. 활동을 하는 에너지를 가지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지 사실은 이 뇌회전이 빠르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정운찬 총리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나라는 지덕체를 얘기하는데 그분은 체덕지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체력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덕을 습득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기본이 체력이라는 걸 갖다가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지급시켜야지. 그래야지 애들이 커오면서도 그 체력을 바탕으로 덕과 지를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50에 딱 그래요. 체력이 기본 바탕이 안 되면 지식을 습득할 수도 없고 누군가한테 덕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갖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력이 가장 기본 바탕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나침반은 하나의 북쪽만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과 남이 딱 방향이 해지. 내가 좌측으로 하냐 북쪽으로 하냐 남쪽으로 하냐 서쪽으로 하냐를 갖다가 판단할 때 그게 판단력이 되는 건 이 나침반은 계속 한 곳만 가리키는 거예요. 북쪽만. 그러니까 마음 안에 한 곳만 가리키는 기준점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배려다.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돈이다.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일이다. 이게 바로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이 나침판은 북쪽만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가야 될 길이 북쪽에서 약간은 서쪽으로 조금 이동한 거리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는 거예요. 아, 돈과 행복과 이 방향 사이로 내가 설정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침판이 북쪽을 가리켰으면 아, 이쪽에 행복이 있다고 하면 이 사이로 해야 가겠구나. 그래서 나침판은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기준점이 없어 봐요. 그럼 그 사람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어떨 때는 돈 중요하지, 어떨 때는 행복 중요하지, 어떨 때는 욕망이 중요하지. 이러다 보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나아가야 되는데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아가질 못해요. 그래서 나침판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 건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그날에 내가 나아갈 길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도는 뭐냐면요. 내가 내 인생이 50에 내 인생이 83세까지 살아간다 그러면 자 83세까지 큰 로드맵을 그려줘야 돼요. 내가 어떻게 걸어가겠다.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인생에 50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이렇게 딱 복귀하면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방향의 길들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 지도를 그려주고 있어야 돼요. 나만의 지도를. 근데 대부분의 나이 50이 넘어도 남의 지도를 가지고서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나만의 나침판, 기준점 있는 나침판을 가지고 그 방향대로 쭉 걸어가면서 어느 정도의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속도를 맞춰서 나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건 마음의 지도를 가지고서 그걸 판단하고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있어야만이 40 이후에 개인의 길들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 나침판 가치도 없어도 같이 따라가면 돼요. 회사가 데려다주는 회사가 뭐 123번 버스라면 회사에 타고 있으면 123번이 목적하는 목적지까지 그냥 가요. 근데 개인이 나와서 혼자서 걸어가다 보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가야 되는가 내가 설정해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를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40 이후에는 자기만의 나침판과 마음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음까지는 남의 지도 가지고 남들하고 같이 그냥 쭉 가면 돼요. 근데 50 이후에는 길이 없어요. 이게 저는 그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해 오면서 어느 정도 발전해 올 때까지는 남의 거를 쫓아가는 미투 전략만 가지고서 쫓아왔잖아요. 근데 이 미투 전략을 쫓아오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올라오니까 그 위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위로 치고 올라갈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창의적인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50 이후에 바로 창의적인 것들이 나의 마음의 지도예요. 내가 이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그려준 지도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지도를 보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도가 그려져 있지 않아요. 50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그래도 마음까지 삶은 정형화된 지도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50 이후에 흔히 말하는 콩나물 새들이 50 이후에 살아가는 데는 지도가 그려져 있지 않아요. 아무도 못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할까요? 국민연금.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인간관계. 핵가족화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경제구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살아온 마음까지는 가정을 이루고 회사를 들어가고 이런 기본적인 툴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길이 없어요. 길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40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이 됐을 때는 꼭 자기만의 마음의 지도가 있어야 되고요.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는 자기만의 나침판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당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은 후라이로 되는 거예요. 당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 이 길들이 내 미래의 행복을 보증하는 거라 그러면 그렇게 가세요. 근데 지금 흘러간 대로 흘러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까 말한 후라이가 되는 길들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야 돼요. 자기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야지 그 알을 깨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말한 나침판과 지도예요. 마음의 지도. 이게 깰 수 있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거 없이는 못 깨는데요. 여러분들 못 깨요. 그거 깰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서 살아야죠.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굴욕을 당해가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국 뭐 직장에 남아 있으면 직장에 남아서 한직에서 자기 모멸감을 느껴가면서 계속 버텨야 되고 아니면 재취업해가지고 계속 재취업, 임시직을 재취업한다든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생계형 창업해가지고 거기에 억눌려가지고 거기에 또 시간을 붙들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들이 선택사항이 아닌데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택사항인 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선택사항 아닙니다.
제가 퇴직 후 5년 동안 해보니까 이거 절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쪽으로 내몰리는데 어느 순간 시점이 되면 지금 내가 살아갈 길이 너무 팍팍하니까 나는 마음의 지도도 나침판도 그릴 시간이 없다. 그럼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서 그 현실 속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으면 남이 선택해 준 길대로 그냥 쭉 가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겠죠. 의지적으로 자기가 가야 될 길, 자기 마음의 지도, 자기 마음의 나침판을 가지고서 가지 않으면 가는 길들에는 여러분들이 다 흘러가는 길에는 여러분들이 고통을 수반하는 것들을 견뎌야 되는 거. 그래서 내 스스로 어떤 순간에 고통을 내가 스스로 감내하면서 나의 길을 찾아놓는 게 좋지, 남들이 주는 길들을 계속 따라가다가 더 큰 고통이 계속 무게가 어깨에 쌓이는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난 이게 낫다고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나의 50에 퇴직 공부하는 것들의 첫 번째 부분을 곱셈이 아니라 덧셈을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곱셈하는 식으로 2 곱하기 2면 4가 되고 3 곱하기 3은 9가 되고 이런 식으로 둘이 곱해져서 막 증폭되듯이 할 수 있어요. 근데 50은 어떠냐면 그냥 1 플러스 1이더라고요. 하나를 더한 것들밖에 내 걸로 남아있지가 않은 시기가 딱 된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의 후광, 사회의 후광을 받지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의 후광, 그러니까 회사의 후광 이런 것들을 받을 때는 3 곱하기 3이 9가 돼요. 근데 3 더하기 3이 6이 되는 게 퇴직 이후의 공부예요. 그래서 곱셈이 아니라 덧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관리를 할 하루만 나의 방식대로 쌓아가겠다. 이게 덧셈 방식이에요. 나의 하루에 주어진 시간을 갖다가 차곡차곡 쌓아가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루만 쌓아가지고 뭐가 효과가 돼? 이게 하루 쌓았던 것들이 3배 효과, 4배 효과 날 수 있게 뭐 할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 보면 다른 일들을 갖다가 추구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루에 하나만 쌓겠다.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다면 365일이 쌓일 거고요. 그 350이 쌓인 것들은 그게 바로 나한테 진정한 자산으로 되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는 3 곱하기 3에서 9가 나온 성과가 회사가 한 8 가져가는데 개인 성과는 1밖에 안 가져가는데 지금부터 하게 되는 1 플러스 1 성과들은 다 내 것이에요, 오롯이. 회사에 사고 있는 일들한테 내가 얻어올 수 있는 지분들은 10개를 투자하면 1개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지금은 하나하나 더해도 다 내 거기 때문에 덧셈을 해도 빨리 가요. 회사에 나오고 나서 퇴직하고 있는 후에 50에는. 그래서 덧셈 방식으로 내가 일하겠다. 곱셈 방식으로 한다는 건 몇 배를 튀겨내겠다. 몇 배 내가 공들인 것보다 더 많은 걸 얻어내겠다는 생각이 거기에 가미된 건데 그런 생각 다 버리시고요. 내가 쌓은 건 오롯이 내 안에 남겨놓겠다. 그게 덧셈 방식이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나가서 뺄셈까지 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뺄셈이 되냐면 내가 불필요하게 가진 것들을 덜어내는 게 오히려 나한테 더 훨씬 더 내가 더 나아가는 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것들, 빼는 것들. 그래서 퇴직 이후에 나만의 나침판을 가지고 지도를 가질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의 하나 공부법은 뭐냐면요. 첫째 부분 곱셈에서 덧셈으로, 더 나가서 덧셈에서 뺄셈으로. 이 부분들이 이루어져야만이 퇴직 이후에 새로운 은퇴에 대한 준비, 이런 준비들을 갖다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공부를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화의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이제부터는 넓고 얇게 하자.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를 해도 좁고 깊게 해야지 내 것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하나를 좁고 깊게 파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글쓰기를 한다. 그럼 글쓰기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글쓰기는 하나의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도구에 불과했어요. 근데 지금 저는 글쓰기가 나의 모든 것이에요. 좁고 깊은 나의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등산이 완전히 나의 모든 것이 된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등산의 직업이 되기도 하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좁고 깊게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들이, 이 방법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곱셈보다는 덧셈으로, 더 나가서 덧셈보다는 심지어는 뺄셈까지 해야 되고 여기에 나가서 좁고 깊게 그렇게 공부를 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저는 글쓰기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좁고 깊게 하는 것들이. 왜 글쓰기를 그렇게 강조를 하냐면 글쓰기를 통해서 하다 보면 독서라는 건
인풋을 넣는 거예요. 근데 글쓰기는 아웃풋을 하는 거거든요. 이 아웃풋을 하다 보면 좁고 깊게 들어가지 않고서는 아웃풋이 절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좁고 깊은 공부를 하시는 것들이 퇴직 공부의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 죽음을 당하는 거죠. 사회적 죽음이에요, 퇴직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회적 죽음이 그러니까 사람이 두 번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부분은 사회적 죽음을 당하고, 이제 개인의 육체적 죽음을 이제 가겠죠. 그래서 퇴직은 사회적 죽음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죽음에 대한 것들을 대비하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던 것 중에 직장 다니고 있을 때 리멤버 리타이어,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처럼, 메멘토 모리가 죽음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메멘토 모리처럼 리멤버 리타이어해서 사회적 죽음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회적 죽음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관 속에 들어가서 내가 뭐 할 건가?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죽음을 당했다는 건 사회적 죽음을 당한 큰 관으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육체적 죽음을 당하면 요만한 관에 들어가는데 사회적 죽음은 요만한 한돌이 들어가요. 여기에는 가족과 친구,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바운더리에 대한 것들이 폭이 좁혀져 있는 범위들만 있을 거예요. 그 내에 들어가서 어떻게 잘할 건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나이가 바로 해야 되는 것들이 퇴직인 거고요. 그래서 사회적 죽음을 당했을 때 사회적 죽음 이후에 어떻게 그 죽음 속에서 내 스스로를 갖다가 제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갖다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제가 이번에 책 쓴 언제까지 흘러가는 대로 살 것인가의 50대의 주문입니다. 사회적 죽음을 당하기 이전에 마흔에 사실은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을 놓고 보면 한 5%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진짜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고 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것들이에요.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 먼저 어떤 변화가 있으려고 그러면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식을 못 해요. 퇴직 후에 어떤 생활이라는 걸 인식을 못 해요. 물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떤 생활이라는 걸 인식을 못 하는 거는 죽음 이후 세계가 단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 준 게 없잖아요. 근데 사회적 죽음 당한 사람이 얘기해 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진짜 그때 이런 준비해야 되고 이런 준비해야 되고 그 얘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 죽음을 당해보니까 의외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 죽음을 당하기 이전에 사회적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깊게 들여다보고 공부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이게 나한테 무거운 숙제이구나라는 걸 갖다 인식해야죠. 그 인식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인식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이거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공부하는 와중에 나도 모르게 퇴직 후에 그 사회적 죽음에 대응할 수 있는 내 몸 안의 근력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하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름에 이제 장마철에 비유해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직 후에 퇴직 생활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장마철과 같은 것 같았는데 이 장마철에 필요한 게 뭔가요? 우산이잖아요. 이때 우산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산을 준비하는 부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막상 우산의 그 쓸모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마 이번 여름에 7월 26일인가로 기억되는데 7월 26일에 전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잖아요. 근데 아침에 딱 나오는 순간에 비가 안 올 것 같아요. 비가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우산을 안 들고 나갔어요. 우산을 안 들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갑자기 그냥 소나기처럼 막 내가지고 진짜 팬티까지 다 홀짝 젖어가지고 들어와서 집에 딱 제 문을 열고 제 신발장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우산이 한 3, 40개가 되더라고요.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비 맞을 때 쓰려고 우산 3, 40개 이렇게 해놨는데 왜 나갈 때 그 판단 안 하고 나가서 이렇게 쫄딱 맞고 왔냐. 퇴직이 그런 것 같아요. 막상 우산을 준비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산을 그 시점에 들고 나가서 그 소나기를 피할 수 있게 쓸모를 만드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퇴직 준비 여러 가지 준비 이렇게 하는데 딱 퇴직하는 순간에 그 우산을 딱 펼칠 수 있게 어쩌면 이게 그거 같아요. 자기만의 어쩌면 근력, 내력 이런 것들을 키워서 그래서 이 퇴직의 순간이 이제 오는구나. 이때 내가 이 우산을 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산 준비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우산의 쓸모를 제대로 찾아주는 것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돈을 갖다가 재테크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든지 아니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인력을 키우는 것이든지
모든 것들이 딱 그 순간에 우산을 딱 펼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오시다가 그 순간을 인식하고서 타이밍에 맞춰서 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쓸모 있다고 준비한 것도 그 쓸모의 타이밍에 우산을 피지 못한다 그러면 비 쫄딱 맞아요. 그런 타이밍을 못 맞춘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준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직은 주된 일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은퇴는 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놀이잖아요. 그러니까 놀이하고 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일은 뭔가를 했을 때 보상을 받는 거예요. 금전적인 보상이든지 모든 다른 보상들 받는데 놀이는 그 일을 하는 것 자체의 즐거움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퇴직은 그 일에서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은퇴라는 건 그 일을 놀이로 전환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퇴직하고 은퇴 사이에는 반드시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그 일을 갖다가 내려놓고 그 은퇴 이후에는 진짜 놀이가 일이 되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퇴직 이후에도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서 일을 쭉 해나가다가 야, 이때 지금 은퇴해야 되겠다. 그러면 은퇴의 나이를 갖다 80에 하면 80에부터는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돈을 벌거나 하는 일들이 아니라 사회에 봉사하는 내 안에 즐거움을 찾는 일이다. 이게 은퇴의 준비의 끝판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할 때 퇴직 준비는 퇴직 이후에 그 이후에도 내가 일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갖다 준비하는 거고요. 은퇴는 퇴직 이후에 내가 말 그대로 놀이처럼 모든 행동을 해가지고 이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인류에 대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행복할 수 있게 재미있게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은퇴가 되는 겁니다. 그때도 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기여를 하고 다만 그 사회적 기여하는 동안에 보상을 받는 걸 기대하지 않고서도 사회적 기여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게 저는 은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직과 은퇴는 분명히 차이 있고 이 퇴직과 은퇴에 대한 준비들은 각각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준비는 일에 대한 준비, 은퇴는 놀이에 대한 준비 이렇게 해서 퇴직과 은퇴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점을 이해하고서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과 은퇴를 갖다 동일시하더라고요. 왜 동일시하냐면 저희 아버지 세대는 퇴직이 곧 은퇴였어요. 그러니까 정년퇴임하고 나면 그 이후에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손주들만 봐주는 정도 이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거는 바로 퇴직과 은퇴가 일치하는 세대들인데 지금 우리 세대는 퇴직과 은퇴가 일치하지 않아요. 지금 대부분의 퇴직은 50대에 하는데 은퇴를 지금 생각하는 나이가 저번 통계에 보니까 자기가 은퇴라고 생각하는 나이는 80이라고 돼요. 보통 사회적으로는 법적으로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은퇴 연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는 지금 다 특히 50대나 40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은퇴 연령을 몇 살이냐면 80대를 봐요. 심지어 85세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퇴직하고 은퇴 그 사이에 반드시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시간 동안을 갖다가 견뎌내갈 수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다른 부분들이 모두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은퇴해서 일을 놓고도 보상을 받지 않고도 일을 내 놀이처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배려해주고 봉사해주고 하는 부분들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사실은 은퇴 공부, 퇴직 공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을 혼돈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세대는 이런데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아들 세대는 어떨까 생각하면 참 퇴직과 은퇴가 지금 우리는 뭐 한 30년 이렇게 되는데 그 친구들은 퇴직과 은퇴가 아마 50년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개인화된 시대를 갖다가 우리 아들 세대는 살아갈 것 같아요. 몰라요. 뭐 지금 나 사는 것도 급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은퇴와 퇴직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서 그 관점을 놓고서 지금 내가 어떻게 그 순간순간에 그 시기별로 살아갈 건가에 대한 것들을 플랜을 세워놓고 그 지도를 그려놓지 않으면 아마 혼란된 생활을 할 겁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 중에 퇴직과 은퇴를 갖다가 개념을 헷갈려하고 지금 생활 속에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퇴직과 은퇴의 분명한 개념을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된다면 퇴직은 주된 일자리에서 벗어나고 그때부터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은퇴는 일이 놀이가 되는 시점이고 그때부터는 일을 갖다가 하면서 놀이처럼 해야지 보상을 바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 게 은퇴 준비의 가장 올바른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가장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50세에서 65세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연금이 나오는 나이가 65세에서 64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13년 사이에 있는 사람 중에 진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직장에 남아서 막 진짜 한직에서 건지든지 아니면 진짜로 나와서 임시직을 전전하든지 아니면 생계형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구직을 하는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든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이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연금이라도 나오고 연금 준비라도 했으면 그 연금 받아가면서 그냥 씀씀이를 줄여가면서 생활해 나갈 수 있겠죠. 근데 그 사이에는 흔히 말해서 크레바스 시기라고 칭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크레바스라는 게 뭐냐면 얼음과 얼음 사이에 길게 나오는 틈이에요. 근데 이게 눈으로 덮여 있으면 여기 틈이 있는지 몰라서 등산객들이 올라가다가 고산에 올라가다가 그 밑으로 축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딱 퇴직당하고 나면 순간에 사회적 돌봄을 나면서 바닥으로 쭉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때 제대로 할 수 있게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때 당황하게 되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크레바스 시기를 잘 견뎌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65세 이후에 삶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사이를 안 살아봤어서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좀 더 평안해진다는 얘기들을 주변 어른들이 꽤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돌아보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게 퇴직하고 65세 주된 일자리를 잃고 난 다음에 65세까지 연금 나오기 전까지 아둥바둥 했던 것들이 제일 괴롭다는 얘기들 많이 주변에서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만나뵙고 있는 선배들이 지금 60년생 있는 선배들이 제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뭐 팀장 아니면 그 부문장 했던 분들이 그때 나이 또에 있는 분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은 딱 그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낫다 그러더라고요. 65세 넘어가고 나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게 있냐면 애들이 이제 대학이나 있고 아니면 졸업하고 결혼하고 막 이때 시점이에요. 근데 65세 정도 넘어가면 그래도 다 결혼해가지고 나가는. 근데 요즘은 또 애들도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자기가 같이 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안심하는 기간들이 더 길게 들어가는데 그래도 65세 정도까지 되면은 그 이후에는 조금은 더 안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가 너무 힘든 그 크레바스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잘 견디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 50에는 철저하게 개인화되는 시기예요. 내 스스로가 바로 서지 못하면은 50 이후에 누구 하나도 옆에서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나 혼자 바로 서기 위한 그 준비들 하라는 게 50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관리할 수 있는 거, 체력 관리할 수 있는 거, 인간관계 관리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50에 바로 서는 거예요. 혼자서 바로 서야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유지되고 내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50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서 해줍시다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즘에 경제적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고정소득을 못 받는 부분들이 사실은 거기에 익숙지 못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퇴직 이후에 퇴직 전에는 매달 월급이 딱 나오니까 그 월급 가지고 규모 있게 쓰는 것들을 했는데 지금은 퇴직 이후에는 프리랜서 살다 보니까 불균형하잖아요. 그 저작권료는 1년에 2번 나와요. 1년에 2번 나오는데 사실은 첫 책이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했을 때는 진짜 막 연봉 이상으로 나오니까 그때는 좋았는데 점점점 책 판매량은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더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줄어드는데 그렇게 소득이 줄어들면 뭐냐면 내 통장에 있는 걸 갖다가 이제 뺏어 쓰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안 해본 사람이라 솔직히 말해서 내 통장에서 돈 나가는 것들이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더라고요. 내 통장에서 돈이 계속 꼬박꼬박 나가는데 예전 같으면 꼬박꼬박 벌었으니까 그게 없었는데 꼬박꼬박 나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불안감을 가지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런데 50에 사실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해놓지 못하신 분들은 소득 없이 꼬박꼬박 통장에서 돈 나가면 아마 진짜로 불안에 떨 것 같은데요. 퇴직 이후에 경제적인 토대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월급처럼 고정소득이 없다는 것들이 그게 가장 큰 불안의 원인이라는 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하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저는 그러니까 돈 중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게 목돈이라고 해서 큰 돈 있잖아요. 10억에서 100억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0억이 100억이 되는 순간에 10배 차이가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10배 차이가 아니라 저는 1000배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힘의 균형이, 돈의 힘의 균형이
전 1000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차이가 커요. 그래서 목돈이라는 게 그만큼 주는데, 두 번째로 돈 중에 힘이 센 게 뭐냐면 고정적으로, 소득 중에 고정적으로만 들어오면은 왜 좋으냐면 내가 경제의 사이클을 만들 수가 있어요.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내가 지출을 얼마 하고 이 지출 중에 얼마나 아껴서 저축을 하고 저축을 얼마나 아껴가지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돈의 순환 원리에 대한 것들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고정소득이 나와요. 그래서 월급이 그만큼 중요해요. 혹자는 그러면 물어봅니다. 월급이 많은 사람이 좋은 거지 적은 사람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아니에요. 월급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을 좋아해요. 공무원들이 고정소득의 끝판왕이에요. 저희 장인어른 얘기를 가끔 제가 이 채널에 나와서 다 얘기하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제일 좋아하는 게 공무원이에요. 왜 공무원을 좋아하냐면 장인어른은 고정소득의 힘을 젊은 나이부터 알아셨어요. 그래서 사위들은 다 공무원을 넣고 싶었고 자식들은 이미 공무원으로 다 시켰어요. 저희 큰 처남은 지금 법원에 있고요. 둘째 처남은 농협에 있어요. 그리고 제 손아래 동서는 저희 시청에 있어요. 저만 대기업 직원으로 있으니까 지금 그 회사에서 잘리고 난 다음에 바로 얘기 못하고 한 2-3살 있다 얘기를 했는데, 장인어른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공무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동안에는 제가 처남들이나 손아래 동서보다 많이 받았어요. 근데 손아래 동서는 저하고 나이가 1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도 지금 직장생활 팀장으로서 시청에서 팀장으로 잘하고 있고요. 정년퇴임까지 그냥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처갓집에서 놓고 보면 처지네 집이 안정화 되어 있고 우리 집은 좀 불안하다는 느낌을 장인어른이 늘 얘기해요. 그래서 고정소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장인어른 내가 가끔가다 자랑을 많이 했는데, 우리 장인어른만큼 재테크를 잘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 시골에도 농사 짓고 그 진짜 아무것도 없이 20살에 결혼해가지고 시작해서 지금 연세가 70이 넘어가셨는데, 70이 넘어가는데도 연세가 그 정도의 자산이 그 시골에서 거의 한 20억 가까이 되셨어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 농사 짓고 남아있는 돈 조금만 요만큼 모이면 옆에 있는 땅성, 옆에 있는 땅성, 옆에 있는 땅성. 그게 뭐냐면 농사라는 소득을 통해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계속 순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정소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장인어른이 따님과 아드님들한테, 처남들하고 딸들한테, 저희 와이프들한테 얼마나 강조했는지, 우리 와이프는 지금도 다시 재취업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정소득을 벌어오는 거예요. 자기 통장에서 월급 나가는 거 너무 싫다고.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고정소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고서 고정소득을 받고 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종잣돈을 만들고 목돈을 만들 건가에 대한 것들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퇴직 이후에 생활하면서 지금 살아오는 것들 중에 퇴직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면 슬기롭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쓴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한번 강조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퇴직 이후에 슬기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 슬기롭게 하셔야 되고요. 체력 관리 슬기롭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관계 슬기롭게 하실 수 있게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나이가 50이기 때문에 50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행복하고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